12월 29일.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지금 5시 59분 48초 지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뇌가 지금 멈춰 있죠. 5월이라는 이 길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무스탕 입고서 5월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자, 새벽에 여러분들 정신 없으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살짝 정신줄이 지금 늘어져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여러분들 시장 잘 보셨나요? 약보합권 정도로 조금 하락하긴 했어요. 엔비디아가 그 그로크 인수한 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들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버텨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 가운데 다른 좀 테크 종목들의 혼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산타가 선물을 이게 제대로 주고 갔는지 안 주고 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그러니까 밤에 금요일부터 이제 쭉 1월 초까지 산타가 제대로 선물을 주고 갔는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아야 올해 미리 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땡겨받은 것처럼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지 지켜봐야겠고요. 테슬라와 팔란티오가 꽤 많이 이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2%대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뭐 마소랑 구글 담당자들이 와서 제발 메모리 좀 줘 하면서 지금 읍소를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면 거의 뭐 경제 위기 그러니까 잘리는 그런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뭐 단독 보도긴 하지만 막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또 우리나라 지난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수톱 또 최고치 기록한 삼성전자의 그 아성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주말 사이에는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을 텐데 요 내용들은 늘 그렇듯이 우리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과 함께 이번 이제 마지막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빨간편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올해 마지막이고 이제 내년의 시장은 또 어떤 밑줄을 그어볼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일부러 조금 일찍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그 유튜브에는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6시 전에 이제 바로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일찍 시작합니다. 자, 오늘 황해 옷 입었다라고 하는데 요거 황해하면 또 김 먹방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잠시 후에는 김이 아니라 요거 떡갈비 먹방과 함께 황해 옷을 입고서 떡갈비 색깔 나는 이 옷을 입고 떡갈비 먹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거의 우리 황해 엄청 오랜만이네. 거의 우리 지금 이제 할리 데이비슨 타러 가야 되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부었어요 오늘? 아, 부었어요? 네,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어제 뭐 울었어요? 뭐 보고? 뭐 똑같죠 뭐. 여러분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부어요? 아니, 매일매일 술 먹고 그냥 매일매일 놀고. 아니 그렇게 보낸다고요, 명성님이? 뭐 연말이니까. 그렇게 우리 명성님은 여러분 술 안 먹고 되게 매일 공부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요즘은 그냥 먹느라 정신이 없고 이게 그냥 제가 뭐 그냥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랑 똑같아요. 그냥 아까 축제? 취해 있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테슬라 팔란티어 많이 빠졌다고. 사실 별 이유가 없거든요. 빠진 데는 이유가 없었습니까? 예,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게 또 이날 거래량이 거의 뭐 맞아요. 완전 한산했다라고 해서 평소 대비해서 다들 지금 그 심지어 26일이 25일 다음 날이었고 그쵸 26일은 25일 다음 날이죠? 예,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다가 금요일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휴장. 26일을 쉬어라. 그냥 본인 마음대로 휴일로 정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요. 니나노 하고 있는 거군요. 비트코인 잠시 후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일봉인데 움직임이 이래요. 그냥 거래가 아예 없는 거죠. 예. 사고 팔고를 전혀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들 연말을 즐기고 계셔서 사실 지금 시장에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막 하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연말이구나. 그냥 이제 내년부터 다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면 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해 한번 다시 찾아봐요. 자꾸 황해라고 하시는데. 왜요? 그 하정우 씨가 맞아요. 황해에서 이런 김먹방 무스탕을- 맞아요. 무스탕 맞죠? 제가 얘기한 거. 그 뭐야 이거 이따만 그 누구죠?
명가 음. 명가 형님이 뼈다귀 들고 다니시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 김윤석 형님. 황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뭐 황해 어쨌든 엄청 무서운 영화예요. 그럼 안 봤을 거예요. 예. 그럼 안 봤을 겁니다. 김먹방만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짤로. 맞아요. 김목방.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올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약간 지난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직 미국 시장은 3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3일이 남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12월 31일에도 방송을 합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그날 안 오시면 서운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밤사이래 주말 사이에 시장이 얼마나 빠진 거예요?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3대 지수 보시면은 0.04%, 0.09%, 0.03% 뭐 약보합이고요. 이거 하락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러셀 2000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 쭉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그런 종목과 섹터들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타랠리가 오다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26일 뭐 샌드위치 금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크리스마스에 엄청 진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26일도 그렇고 27일도 그렇고 저도 이번 주말에 이제 여기저기 나가서 뭐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이라 그 목요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그래요? 크리스마스인가? 그냥 어딜 가나 트리가 여전히 걸려 있고 어딜 가나 여전히 연말 분위기고. 왜 나는 모르겠지? 아, 그래요? 저만 그랬나? 제 기분이 그런가 봐요. 영상님이 예. 인생이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때가 예. 참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테슬라가 2%씩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이제 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나 봅니다. 1%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전반적인 컬러 자체가 굉장히 그 전문용어로 좀 희끄부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산타클로스 is coming 하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coming. 예. 커밍? 이거 산타랠리라고 해도 되나? 예, 좀 애매한 맞나? 그런, 예, 안 그런 맞나?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뭐 좋아하시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먹는 거 하나 있어요. 네, 먹는 예.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도 4.1%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달러는 98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 이거는 진짜 무섭네요. 금값. 네. 은 아주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솔직히 좀 달갑지 않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이제 월모브 그러니까 월가 뉴스레터 클립 영상 댓글에도 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금값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음. 안전자산이라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각국에서 비축하는 이유가 안전자산이라서 금을 비축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있죠. 어쨌든 지금 뭔가 지금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구간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금만큼 안정적으로 가치를 뿜뿜할 수 있는 자산이 몇 개 안 되니까 금으로 집중하는 것 같고 반대로 또 비트코인은 계속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비교가 되는 것 같고 금뿐만 아니라 뭐 사실상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큼 금, 은, 동 그러니까 구리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 구간은 사실 그렇게 이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서베이 좀 하나 할게요. 요즘에 그래서 금을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까? 하는 그런 심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진짜 엊그저께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금 팔까? 네. 전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내년에 더 오른대요. 하면서 이제 팔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금을 팔고 싶다, 팔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금 내년에 더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2번 한번 시간 되시면 눌러주시겠어요? 제 예상인데 압도적으로 2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금이 더 오른다. 네. 근데 약간 우리는 이제 항상 어깨에서 판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에서 지금 팔려고 하는 심리가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은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은값은 뭐 장중에 10% 올랐죠. 네, 맞아요. 은값은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네. 있어요. 여기 무슨 킵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네요. 2번이 꽤 많이 올라오네요. 네. 이런 심리가 확실히 네. 지금 솔직히 막 은을 사고 싶네요 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은을?
예. 금 그래서- 팔아서 은 산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네요. 예. 이 정도로 국제 유가도 많이 좀 안정을 되찾았죠. 예, 국제유가는 뭐 계속 안정적인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확실히 보시면은 다들 2번 하시는 거 보면 잠시 후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랠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네. 산타랠리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산타 오기 전에 환영한다고 저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쉬어간다고 해도 S&P 500 지수 보시면 지금 뭐 7,000선 딱 붙어서 그리고 이제 신고가 경신한 그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0.03% 정도는 계속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지난주 동향 보시면은 확실히 연말이니까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꺾였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에 좀 부클로징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타랠리 뭐 의미 없다지만 그래도 산타랠리가 오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반대로 산타랠리가 안 왔을 때 여기 산타클로스 랠리가 마이너스를 겪었을 때 다음 해에 1월에 안 좋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와야 좀 좋습니다. 1월까지도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이틀 지났죠. 24일, 26일장은 일단 여전히 플러스니까 올해 연말과 내년 1월 초까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면 1월까지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만합니다. 내년 전망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 든든합니다. 7,000선 이상을 다들 바라보고 있고 최대 8,000선까지 도이체방크에서는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투자 심리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리테일 컴백,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불리시니스, 다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지금 13, 12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11월 초 그리고 12월 초에 조금씩 흔들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S&P 500 다우 지수는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 다들 좀 그 옵티미즘 낙관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혹은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디스페어라는 순환 사이클로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는 조금씩 돌다리도 좀 두드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올해도 M7이 좋았어요. 제가 이미 뭐 지나간 얘기 별로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뭐 기록들을 보니까 뭐 올해도 뭐 M7의 이 CEO들이 얼마를 벌었다느니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대비, 24년 대비해서 25년도는 페이스가 조금은 떨어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월가의 투자자들이 26년도에는 M7보다 좀 더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내년을 향해서 10가지 공급책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AI, 뭐 압도적으로 AI가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가 제일 궁금해해요.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확실히 피지컬 AI죠. 로봇과 자율주행차까지 우리가 피지컬 AI로 봤는데 스마트 글래스까지도 좀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의 회복. 뭐 예를 들면 메타, 예를 들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압박이 계속 있잖아요. 압박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연 돈을 언제 벌 것이냐, 너네를 언제 우리가 주가를 믿어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언제쯤에 회복이 될 것이냐가 궁금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애플, 그냥 종목 애플이 과연 이 AI의 그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도 궁금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슈퍼사이클 요즘 디램 없어서 못 판다고 하고 금, 네. 은, 구리 뭐 광범위한 파급 효과 과연 이게 진짜로 여기서도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심리 자체가 악화가 될 것인지 과연 그리고 언제쯤 정점에 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아슬아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효율성을 높여가면 고용이 점점 위축될 텐데 네. 그걸 과연 시장은 긍정적 신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볼 것인지 이것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과연
인터넷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 같은 기업들, 로블록스, 이베이 같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은 분명히 턴어라운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쪽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시장에서는 일단 AI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가장 유망한 게 뭐 광고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흐름이 조금씩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나올 것인지 다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막 시야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기 민감주가 그렇게 안 오르는데 과연 ISM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2026년에 궁금하다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드웨어 및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와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2026년에도 계속 랠리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LLM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초지능까지 넘어갈 때 어느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 혹은 새로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궁금증을 내놓고 있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올해 내내 했던 얘기들이고요. 내년에 언제 해소될지를 보면서 기회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포인트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우리가 내년을 향한 궁금증 중에서 뭐 저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명확한 회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약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찾아서 아마 그렇죠. 2026년에 네. 이렇게 더듬더듬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운데 자, 금과 은과 돈값 지금 이렇게 제일 많이 가파르게 올라간 이 푸른색이 은이죠. 맞습니다. 와, 진짜 역시 대단하죠. 금은동 중에 은이 제일 좋아요. 은. 여도은 그 여도 은이죠. 여도 은. 네, 여도 와. 금 아니고요. 이 정도로 은이 올라가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뭐 6배 같다, 7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보시면은 뉴 비트코인이라고 할 정도로 금운동 랠리가 정말 놀라운 그런 수준이고 연초에 $10,000를 어디에 투자했으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은에다가 투자했으면 2배가 넘어요. 2.3배가 됩니다. 골드가 $16,500, 엔비디아에 투자했으면 $15,200, 네. 나스닥에 투자했으면 $12,000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은을 샀으면 2배 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은이 그 정도로 필요한가? 뭐 이런 좀 의문이 좀 들잖아요, 다들 이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면. 산업 수요가 은이 꽤 많죠. 근데 은이 그렇게 쓰이는 게 많죠. 되면은 사실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음. 지금은 막 경기 좋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K자 경기 얘기하면서 그쵸. 오히려 뭐 저소득층은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분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의 시가총액이 뭐 압도적으로 1등이지만 2등이 엔비디아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세라면은 실버가 뭐 엔비디아를 역전하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버가 저런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거는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뛰어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뭔가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플래티넘 백금이거든요. 그 미국의 돈이 이제 백금 주화잖아요. 백금 주화. 이거를 미국 은행에서 $2,345에 팔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몇 분 안에 플래티넘 가격이 $2,400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백금 주화를 사서 이걸 팔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서는 은행에서는 요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2,340에 팔았거든요. 그럼 이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조금 시장에 심리가 너무 과열되면서 요거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언젠가는 활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내년 자본시장 버블의 전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쵸. 97, 98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화폐 가치는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뭐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 버블로 가는 어떤 흐름일 수 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느 방향을 두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랠리가 나오는 거는 뭐 누구나 그런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시장에 조금씩 내려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버블이의 전조라고 한다면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버블이 계속 갈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는 하겠지만 계속 우리가 조금씩 이런 상황들을 조금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명확하게 이게 뭐 잘못됐다, 좋은 거다라고 가치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부 그 월가의 투자자들은 걱정을 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암호화폐는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조롱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금과 은은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 이게 비트코인 저 분봉인 줄 알고 계속 다시 클릭했는데 이게 일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바닥 따지기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근데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변동성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트코인이 맞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계속 이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근데 막 은값 저렇게 폭등하니까 네. 반대로 이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자산들은 이렇게 포지션을 투자자들이 좀 줄이면서 연휴를 앞두고 확실히 그런 플레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랜 기간 보유를 했던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좀 판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도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인 손바뀜이다라고 보고도 있지만 어쨌든 고래들이 팔고 있다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격이 팽팽하게 좀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톰리 CEO는 계속 좋다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내년 초에 이더리움이 7,00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지금 3,000달러가 안 되는데 이 말이 맞으면은 내년 초에 3배가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지금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생각인가? 좀 의심스럽긴 하죠. 네. 비트코인도 뭐 20만 달러 간다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예, 이더리움은 결국에 2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더리움이 내년에 조금 오를 수는 있다.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데드캣 바운스일 뿐이니까 탈출하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요맘때 네. 그리고 요보다 좀 낮았을 때는 진짜 시장에서 이야기를 전혀 안 했잖아요. 작년에 요맘때. 저는 그래가지고 작년 이맘때가 아닌 진짜 작년 이맘때니까. 작년 이맘때는 작년 이맘때는 막 랠리를 좋았고요.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연초부터 계속 막 6만 달러, 막 7만 달러 이렇게 갔을 때 시장에서 진짜 비트코인의 비읍도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럴 때가 오히려 가상자산 쪽은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적기, 모아가는 적기 항상 그래 왔거든요. 채팅창에도 지금 그러시네요. 비트코인 조롱받다니 지금이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저는 얘기하시는 오히려 분들이 이게 계시네요.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예. 계속 정책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는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가 좀 그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네. 첫 번째는 저는 항상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근본적인 원칙 하나를 두고 보는 게 금리거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이맘때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많아야 지금 2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비트코인은 뭐 실적의 함수가 아니고 유동성의 함수라는 점에서 유동성은 결국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쉽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가만히 있겠냐. 네.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정책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백업을 해주겠다.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서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니다. 크립토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연초에 좀 나오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시티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도 함께 지금 그렇죠. 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자산이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기관 쪽에 어떤 패러다임이 넘어가려면 어쩌면 한 번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손바뀜이 좀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네요. 지금 조롱도 관심이라 더 내릴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생각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순화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의 우리의 이런 대화가 네. 내년 또 중반 이후에는 또 어떤 그때 살 걸이 될지 아니면 그때는 이번에는 좀 달랐구나가 될지는 조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지 혹은 이제 저처럼 계속 요 이제 사이클을 좀 보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은 꾸준히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현명하게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그록 딜, 네. 요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 그 주식 시장 안에서도 뭐 테슬라, 그 팔란티어 같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은 자산들은 쉬어갔고 반대로 이제 금값, 은값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더 큰 그런 자산들은 계속 랠리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엔비디아는 괜찮았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주식시장 안에서는 그냥 대장이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으니까 또 관심을 계속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록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라이선스를 가져온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보드진을 좀 데려온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쟁이라는 허구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다. 그러니까 인수하면 이게 또 뭐 어디서 뭐 독점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서 네. 인수라는 이름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그록의 그 DNA를 다 인식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핵심은 여기 보시면 이제 SRAM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맨날 D램만 해서 SRAM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막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공부하고 그랬을 때 기억이 나요. 워드 프로세서. 그때 왜냐하면 D램, SRAM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SRAM의 단점이 뭐냐면 네. D램만큼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면적도 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데 근데 SRAM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연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 그록이라는 회사가 그 SRAM을 점점 더 이제 기술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에이식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GPU 빼고 뭐 LPU라든지 뭐 있죠? TPU라든지 이런 것들. 그 마벨 테크놀로지에서도 이 SRAM에 대해서 기술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마벨이나 브로드컴이나 앞서 인수하려고 했던 그로크나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SRAM을 쓸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럼 그것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다가 지연 시간까지 줄여주니까 결국에는 에이전틱 AI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비싸고 공격적이지만 방어적이고 또 보완적이다. 저게 단어가 뭐죠? 좋은 말을 다 갖다 썼어요. 밴쿠버 비싸지만 아메리카에서. 방어적이고 예. 보완적이다. 공격적인데 보완 뭐죠?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척하면서 인수는 안 하고 근데 보완은 또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싸게 산 건 아니고 비싸다. 예. 어쨌든 이 가격이 지금은 비싸 보이기는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연 시간을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이게 점점 다른 기업들로 확장될 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그러니까 추론이 강해지니까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거고요. 브로드컴, 아스테라랩스 실시간 AI
AI라는 게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지연이 줄어들 거니까 네. ASML, 뭐 비스트라,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지연이 줄어들면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기회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대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게 흥미로웠고요. 이 외에도 AMD도 알리바바 대량 주문설이 있었고 메모리의 경우에는 뭐 20%를 높게 가격을 불렀대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네. HBM3E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도 내년 탑픽으로 엔비디아 압도적으로 좀 잡았고요. 이 외에 스포티파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도 잡았지만 내년 AI 탑픽으로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또 서브 종목으로 아스테라랩스,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TSMC, NXP 세미컨덕터, 아나로그 디바이스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냥 뭐 다 사라는 거네요. ETF 상이라겠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계속 이렇게 AI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웨이모가 또 멈췄어요. 또 정전 났어요? 왜 아, 멈췄죠? 이거는 정전이라기보다 홍수 경보가 또 나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홍수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멈췄다고요? 또 그래서 그냥 중단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 위험할까봐.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이번에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니까 네네. 자율주행 쪽에서 또 테슬라는 그냥 계속 웃고 있습니다. 저거 이슈더라고요. 네. 산타. 이게 이런 네. 그 약간 F 감성이 좀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이 산타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뭐 하니까 뭐 이것 뭐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지금 콧노래를 계속 테슬라는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옵티머스 이제 부문별 채용이 굉장히 이거 많더라고요. 몇 개예요? 한 네. 20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많이 뽑는다고 와. 하니까 진짜 내년은 옵티머스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이미 다이머는 일론 봐라. 스페이스X 있지, 테슬라 있지, 뉴럴링크 있지. 사실상 이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다. 나는 그를 많이 지원하고 싶다.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일론을 아인슈타인이라면서 지원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굳이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같이 지원해야죠. 그러니까요. 내년은 테슬라가 굉장히 대단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것도 그냥 연결해서 보시면 나사 국장이 이제 아이작만이라는 사람이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나사 국장의 아이작먼이 선임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론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임기 내에 달에 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트럼프, 나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로 이렇게 쫙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이 네.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이라든지 ASTS 뭐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계속 이제 이런 종목들 어쩔 수 없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물론 스페이스X가 가면은 얘네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스페이스X가 시장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쿠팡이 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뭐 사고 관련 업데이트 얘기를 하면서 뭐 범인을 좀 잡았다. 어떠한 데이터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근데 내부 조사 결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완화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뭐 김범석 의장인가요? 그분도 뭐 이래저래 이제 가만히 나와서, 있더니 예. 이제는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늦었죠. 너무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주가는 좀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타깃은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타깃.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는 재료가 가끔 되죠. 항상, 그래서 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저희는 타겟을 오늘 먹는 것과 입는 것 두 가지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더워 죽겠어요, 또. 저희가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비 오죠, 밖에 지금? 비 오고 나면 어떻게 되죠? 추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외투 뭐 입지? 맨날 매일매일 똑같은 그 패딩 입고 싶지 않다. 나는 조금 뭔가 가벼우면서 멋스러움을 함께 좀 살리는 그런 외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 무스탕. 근데 무스탕이 요게 이제 리얼 레더. 요새는 약간 리얼 레더를 좀 지향하고 페이크. 그러니까
인조 쪽으로 좀 가는 게 요새 좀 또 패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가벼운 가격에 가벼운 인조 무스탕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멋스럽게 입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스탕이 무거우면요 너무 입기가 싫어져요. 내 몸이 이제 온몸살이라고 하죠. 입고 나서 추워서 입었는데 이게 너무 또 무거우면은 자꾸 이제 손이 안 가는. 이 무스탕은 어떠셔 명성님? 가볍죠? 네. 가벼워. 왜 이렇게 또 떨떠름하게 대답해. 아 이거 먹고 가볍잖아요.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먹어요. 제가 일단 설명하고 있을게요. 무스탕 되게 가볍고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브라운 컬러고 우리 명성님이 입고 있는 거는 블랙 컬러인데 블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블랙도 약간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무늬가 있나요? 무늬요? 그냥 깨끗하죠. 예, 있어요. 아 있어요. 지금 멀리서 보면 사실 잘 티가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가죽 제품은 좀 오래 입어야 멋스러움이 더 많이 나는 거. 요게 딱 그런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사실 그냥 반짝반짝이는 갈색인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가죽 느낌 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무늬들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뭔가 아버지한테 물려 입은 것 같은 어머니한테 물려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러분 무스탕은 핏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잠깐 일어나도록 네. 할게요. 예쁘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 주머니. 자, 이렇게 지퍼를 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이 추워. 멋있게 좀 해봐. 멋있게 좀 해봐요. 멋있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게 남녀 공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은 사이즈는 95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예, 딱 좋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이고 우리 명성님이 입은 사이즈는 105. 억강 우리 명성님은 105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살짝 여유가 있어요. 니트 안에다 입고 입어도 네. 편안하고요. 좋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안에 이렇게 다 털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따뜻해요. 지금 저희가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에어컨을 살짝 틀어놨어요. 너무 진짜 더워요. 더워서 더워. 우리가 네. 이제 겨울에 겨터파크 이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에어컨을 살짝 틀고서 의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펠틱스 무스탕 자켓. 요거 이제 얼마인지 제일 궁금하시죠? 놀라지 마세요. 48만 원 아니고요. 요새는 페이크도 되게 비싼 건 몇십만 원 하는데 저희가 48,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컬러 선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브라운톤 좋아하는데 내가 평소에 네이비, 블랙만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블랙 컬러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좀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지 컬러 평소에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브라운 컬러 선택하시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는 사이즈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무스탕 컬러와 비슷한 떡갈비 준비했습니다. 요 뭐 최현석 셰프의 떡갈비는 저희가 말해 뭐예요? 함박 스테이크 떡갈비 항상 소개해드릴 때마다 엄청난 인기를 항상 맞이하는데 명성이 어떻게 먼저 먹어봤는데 맛이 어때요? 아니 이거 진짜 잘 굽네요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껌 줬다 그랬더니 야 이거 굽기가 아주 이분하고 야 이거는 진짜 먹자마자 녹아요. 이게 옛날 왕실 음식 그대로의 셰프의 레시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함박 스테이크랑 떡갈비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맛이 좀 달라요. 소스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텍스처가 좀 있어요. 그 씹는 맛. 함박 스테이크는 조금 더 부드럽고 네. 요거는 약간 씹는 맛이 고기의 그 질감이 조금 더 느껴진다. 총 12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팩당 3,990원 꼴, 넉넉한 소비 기한 내년 거의 9월 9일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뭐 9월 9일까지 뭐하러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그 전에 무조건 다 먹을 걸요. 빨리빨리 드시고 육즙 가득한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한돈입니다. 우리나라 돼지 꿀꿀이로 만든 떡갈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연말에 또 아이들 뭐 먹을 때 또 반찬 투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나의 어린이는 잘 먹는 거란다 하면서 떡갈비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 한 그릇 밥 뚝딱 할 겁니다. 맛있는 떡갈비 세트도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47,800원. 오늘 옷도 떡갈비도 다 모두 4만 원대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연말에 소비 뭔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 혹은 핫딜로 좋은 거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영상 하나 링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향맨 박명성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